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속 강좌 중에서 재벌 개혁과 공정 경제에 관련한 토픽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잡았던 주제는 구재벌과 신흥재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과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제2부는, 이제 기업 부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제2부고요. 제3부는 구재벌, 우리가 뭐 보통 아는 뭐 삼성, 현대, SK 이런 구재벌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재벌로 새로 문재인 정권 때 부상한 그것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겠죠. 그런 신흥재벌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재벌 개혁인가? 전통적인 논거는 경제력 집중 억제입니다. 국민 경제에 비해서 재벌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자원의 규모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전통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의 논거였죠. 이런 논거는 오래된 것이지만 그러면 최근에는 뭐 의미 없는 것이냐? 삼성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냐? 지금은 안 하냐? 뭐 답은 당연히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흥재벌인 네이버나 카카오. 네이버 멈춰보세요. 그러면 방역 패스 인증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카오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24시간만 정지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경제의 자원 배분이 굉장히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경제력 집중 문제는 21세기인 오늘도 아직도 유효하고 어떤 의미에서 더 악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 프레임, 이것은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재벌 개혁과 공정 경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재벌이 언제나 다음과 같은 얘기로 반격을 합니다. 그래 뭐 형평성을 위해서는 공정 경제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니네 가난한 공평한 사회가 좋으냐? 조금 불공평하더라도 배불리 먹고 사는 사회가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하죠. 불평등하더라도 어제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응용하면 경제민주화 그거 하면 좋은데 그건 이제 경제 위기가 아닌 때 하는 거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이 경제민주화냐. 빨리 재벌한테 힘을 실어줘서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게 해놓고 여기에 약간의 국뽕을 섞으면 이제 뭐 대한민국 넘버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 게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지 기업이 없는 곳에 무슨 일자리가 있고 노동자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면해달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 효율성과 재벌개혁 문제를 재벌 개혁에 있어서는 정면으로 태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은 한가할 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을 때 하는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도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노리는 또는 재벌개혁이 노리는 건 한편으로는 공정한 기회부여.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에 대해서 물적 자본에 대비해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라는 명제를 끄집어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형평성의 프레임에만 갇힌 그런 편협한 재벌개혁 논리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공정한 경제 이거 하면 뭐가 좋으냐? 이거 뭐 형평성만 위해서 중요한 거냐? 아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다.
된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제 뭐 재벌은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죠.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은 19년을 살아도 이제 말 3마리를 사주고 국정을 농단해도 징역 뭐 2년 6개월 살고 나오면 되고, 그것도 중간에 이제 법 바꿔가지고 그 가석방 기간 다 단축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취업금지 있는데도 계속 뭐 미국 다니면서 통큰 투자하고 있다. 그럼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는 거냐? 제도의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성과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월등한 경제 주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제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것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근본적인 요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서 노동계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는 뭐냐? 노동이사제입니다. 이거 지금 된 거 아니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 지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공공기관 아닌 노동이사제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 거기서 이제 우리 사주가 주주의 권한으로 주주 제한 형태로 이사를 막 추천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사제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노동계가 힘을 합쳐서 계속 그걸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사가 한 명 들어가 있다고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경영권은 대주주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회사 경영이 침해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뭐 회사 경영 좌지우지하지도 못하는데 왜 집어넣는 게 중요하고 왜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인포메이션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사협상 많이 해보셨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노사협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또는 반대로 얼마나 어려운지 그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노사협상을 할 때 회사는 선택적으로 경영자나 또는 총수나 이런 쪽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리고 불리한 정보는 감추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 한 명 들어가 있어서 알려주는 정보보다 훨씬 고급 정보를 쉐어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노사협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상한 꼼수를 가지고 이상한 밀실 결의하는 것, 이런 것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벌체제의 문제 또는 대기업 체제의 공정경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청기업 어려워지고 하청기업의 노동자들도 당연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향식 이윤공유제를 하자.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소기업의 초과이익이 나오면 그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갈라먹는 거예요. 대기업이 한 수 가르쳐줘서 니네가 돈 벌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내가 가져갈게. 그게 아닙니다. 대기업이 이제 이 납품 단가 쥐어짜기나 후려치기나 이런 걸 기술 탈취를 해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으면 그거를 갈라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청기업에게 대기업 장부를 까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공유하려면 너 돈 얼마 벌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부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냥 해봐라 그러면 갑과 을이 뻔한데 을이 갑한테 네 장부 까자 그러면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이건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 개정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양수인 경우 그 일정 부분은 무조건 1차 하청기업에 배분해라. 그리고 1차 하청기업은 그 배분받는 금액 중에 일부를 니네가 먹고 나머지 일부를 또 밑에 2차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줄줄이 내려보내라. 내려보내는 비율은 뭐 여러 가지 공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청 기업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서 의존도가 크면 많이 내려보내고 의존도가 작으면 조금 내려보내라. 안 하면 어떡하냐? 안 하면 법인세 세게 때리겠다. 하면 어떡하냐? 밑으로 내려보냈으면 내 법인세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이익 환수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에버랜드 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할 때 그거 이학수가 이건희 회장이 시켜서 이학수 부회장이 한 거지 이건희 아들 딸들 이재용 삼남매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돈이 밀고 밀려가지고 지금 삼성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범죄자 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범죄와 연루된 자산, 때 묻은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야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 아니지? 그럼 우리가 가져간다? 네가 이거를 가지고 앉아 있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잖아. 이거 범죄 때문에 너한테 굴러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네 거 아니잖아. 그럼 이거 우리 환수할게. 너를 감옥에 넣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재산을 부당하게 획득한 너의 재산을 뺏겠다. 이거는 미국에서 여기 보면 미국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익을 환수할 때 바로 이 제도를 써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 재산을 환수를 했어요. 여기 그리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다음번 제2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자 권익보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었으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 대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부실기업도 꽤 많을 거고요. 그 중에 도소매업자, 음식 숙박업자, 헬스클럽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 자영업자들의 부실도 문제지만 또 일부 전통적 산업에 있던 기업들의 부실화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나 택배 이렇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익을 본 업종도 있겠지만 손해를 본 업종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럼 부실기업 구조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권익보호를 어떻게 할 건가도 노동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일단 논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회사가 멀쩡할 때 권익보호를 하는 일반적인 수단은 뭐냐? 노동이사제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몇 가지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재무 상태가 악화했을 때 이제 대부분 임금 체불이 일어나죠. 그럼 어떡합니까? 머리에 띠두르고 가서 회사 앞에 가서 임금 체불 해결해라. 아니면 청와대 가서 임금 체불 해결해라. 그걸로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임금 채권의 일부를 출자 전환해서 주주가 되라, 노동자가. 그리고 노조 동의서 이거 함부로 써주지 말아라. 노조 동의서 할 때 전제로 그러면 우리 임금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종류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해달라. 왜 종류 주식이냐? 우선 그러니까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보통주. 이런 것도 있어요. 종류 주식이란 주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주식으로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이 이에 속한다. 종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행하기 전에 그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기업이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신주의 인수,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 배정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종류 주식은 이익의 배당과 자녀 재산 분배에 따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으로 나뉜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 후배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늦게 받는 주식, 혼합주는 배당이익은 보통주보다 빨리 받지만 자녀 재산은 보통주보다 늦게 배당받는 주식이다. 의결권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으로 나뉜다. 이 밖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각할 수 있는 상환 주식, 기업이 여러 개의 주식을 발행할 때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주식이 있다. 다음에 회사가 부실 징후가 있게 되면 채권자적 지위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관해서 노조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은 도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예요. 도산 절차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주주의 권리가 땅바닥이고 채권자의 권리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른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으면 도산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임금 채권자에게는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도산 절차를 겁내시면 안 됩니다. 또는 도산 절차를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박박 밖에서 해보겠다. 그러면 임금 채권자의 지위를 주주의 지위로 바꾸되 주주의 지위를 좋은 주주의 자격을 획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종류 주주가 되면 전체 주총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종류 주주총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류 주주총회란 하나,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이외에 그 종류 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둘,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셋,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그 특정한 클래스의 종류 주주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해당 종류 주주를 대상으로 한 종류 주주총회를 별도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주주총회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법상 노조동의서, 이게 부실기업 구조조정할 때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노조동의서 써주고 나면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리해고할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조동의서 함부로 써주면 안 됩니다. 물론 노조가 몰리다가 쓰겠지만 뭘 요구해야 되느냐. 노조동의서 써줄 때 첫 번째로 체불임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저는 돈으로 받는 것보다 권리로 받는 게 때로는 더 좋을 수 있다. 물론 당장 월급 체불임금이 나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계층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종류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이사회에 이제 이미 상법으로 그게 돼 있지 않는 한 우리 대표 이사회에 넣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경영 감시해서 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회생 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우리도 임금도 지금 체불임금 있고 웨이지 컨세션도 했고 회사 경영 회생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몸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 대표 이사회에 넣어달라.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회생의 필수적인 자산의 매각 금지. 이거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은행이. 자구 노력해라. 이거잖아요. 자구 노력해라. 자구 노력이 뭐예요? 사람 자르고
땅 파는 겁니다. 그런데 땅 팔면 또는 터미널을 팔면 회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필수적인 자산 매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장차 워크아웃이 실패해서 법정관리 들어가야 될 경우에 노동자의 임금채권자를 별도의 클래스로 편성을 해달라. 그 조건 없이는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써주겠다. 그리고 이게 안 돼? 그러면 회생 절차 들어가자. 회생 절차 들어가자는 얘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채무자회생법 236조 제3항을 보시면 법원은 제2장 각호이자, 이게 이제 채권자입니다. 가 가진 권리의 성질, 채권의 성질, 이게 담보채권이냐, 무담보채권이냐, 상거래채권이냐, 임금채권이냐,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냐, 공익채권이냐 등등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두 개 이상 호혜자를,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채권자를 하나로 묶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채권자를 두 개 이상의 조로 쪼갤 수 있다. 임금채권자는 무담보채권자예요. 무담보채권자지만 쪼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묶어도 이거 최소한 이렇게 네 개는 다른 조로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채권자는 대부분의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우리사주이기 때문에 주주,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사주 조합이 있는 경우엔 주주까지 되고, 아니면 임금채권, 체불임금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쪼개달라. 종류주주가 되면 종류주주도 일반 주주와 달리 쪼개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채권자 책임제도는 뭐냐 하면 경영에 개입한 채권자, 대부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채권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들이에요. 그런 데는 도산 절차에서 보편적인 채권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권 회수 활동, 그건 뭐예요? 돈 안 갚으면 야, 돈 갚어. 채권 최고하고, 안 해? 그러면 압류하고 경매하고 이런 이제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 외에 이 자산 팔어. 이건 경영입니다. 돈을, 자산을 팔건 땅을 팔건 빌딩을 팔건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돈을 또 꾸건. 근데 특정한 터미널 팔아. 사람 3분의 1 잘라. 이거 다 경영활동이거든요. 이런 거 요구하는 거는 정상적인 채권자의 채권 회수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잘못해서 도산 절차에 들어왔다. 기촉법이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거 했는데, 그럼 너는 채권자가 아니라 이미 주주다. 너는 데드 에퀴티 스왑을 안 했지만 이미 데드 에퀴티 스왑을 하고 대주주인 것처럼 행사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채권은 이건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다. 그러니까 맨 뒤로 돌린다. 이게 채권자 책임제입니다. 이게 되어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채권은행이 고의로 회생 절차에 편입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회사 갱생의 핵심적인 자산을 매각해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고니 뭐니 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규제할 건가? 라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머지포인트 사태가 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여기저기 쓸 수 있기 때문에 법상 선불 지급 수단에 해당하는데도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밤에 가서 머지포인트 본사에 줄 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뱅크런이에요. 또는 그런 것을 가지고 미친 듯이 그 상품권을 받아주는 데 가서 막 물품을 구매했죠. 그것도 변형된 형태의 뱅크런입니다. 그걸 빨리 M1, 은행권 화폐나
뭐 현금 통화로 바꾸려는 전자화폐를 그런 노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융감독 당국. 이 사람들은 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금융소비자, 그 머지 포인트에 돈 맡겼던 사람들 손해봤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업에 진출하면 특징적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꼭 뭐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뭐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든지 그래갖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뭐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계열사 누락한다든지 나 몰랐다 뭐 이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상장하고 뭐 스톡 옵션 뭐 또 팔고 먹튀 얘기 나오고 뭐 부당 노동행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죠. 한 2, 3년 전 인터넷 뱅크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에게 은행업 허용해 주자 금산분리가 무슨 뭐 옛날 고리타 분할 언제 때 얘기냐 이러고 할 때만 해도 이 디지털 업계 쪽의 언론들은 이 사람들은 삼성 현대가 아니라 혁신의 천병인데 그런 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달라요. 노동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금융소비자보호 위반 똑같습니다. 문어발식 확장 똑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한 광범위한 가입자층 이들이 이제 핵심적인 무기 또는 뭐 일종의 볼모가 되는 거죠. 카카오 한때는 아예 쿠브는 인증 자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 네이버나 카카오로 인증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안 쓰는 사람은 어떡하냐? 심지어 휴대폰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너무너무 불편하게 만들어놨죠. 이미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 금융소비자 보호도 사각지대가 있고 하지만 이해상충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있으면 네이버 플랫폼이 자기 계열사와 또는 자기에게 돈 준 제휴업체와 다른 일반적인 업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하는 일반적인 업체 간에 차별하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검색을 했을 때 누구를 위로 올려주느냐, 누구를 먼저 보여주느냐, 뭐 이런 알고리즘, 뭐 돈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고 하면 뭐 공정하게 하든가 그런 거죠. 카카오뱅크를 했죠. 그리고 무슨 사람들이 카카오뱅크 가입 많이 했어요. 그 왜 가입하냐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아이콘 같은 거 그거 받고 카드가 예쁘다고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거 카카오 거거든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다른 회사예요. 계열 회사이지만 계열 회사에게 다른 회사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해 줬느냐? 얘도 괜찮은 거예요? 얘는 내 새끼라서 이거 줬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이거 계열사에게 막 줘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뭐 이런 일도 해야 된다, 저런 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해달라고 할 때 핵심적인 논거가 뭡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런 것과 결합하면 시너지가 나고 이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결합해? 이쪽에서 그게 제일 비싼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주장의 핵심적인 기저에는 맨 밑바탕에는 이해상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상충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선순위는 저는 회사법적으로 노조나 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재벌 개혁이 아니더라도. 그럼 이제 이 사람도 사용자다. 우리는 근로자다. 뭐 특수고용자도 근로자다. 뭐 이런 식의 사용자와 노동자를 잘 정의하고 확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물론 특수고용 노동자들 직역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는 회사 체제 내에 있거든요. 그럼 회사 체제 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은 사람이 지위가 노동자성만으로 잘 보호될 건가? 저는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자들의 어떤 주인으로서의 권한, 회사 주인으로서의 권한,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동이사제도 중요한 거고, 특히 언제 필요하냐? 노동자들의 행위가 회사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때,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의 노동자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거는 뭐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사를 파견해서 감시하는 정도. 그래서 노사 교섭이 양질의 정보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감시 의무하는 것.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는 권리가 훨씬 더 증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상 주인에 가깝기 때문에 근로자 없이 어떻게 부실기업이 갱생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강한 권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도 훨씬 더 키워야 된다. 그 목소리 키우는 것이 그냥 어떤 단체 행동을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단체 행동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사제와 부실기업에서의 노조동의서, 종류주식, 별도의 회생 절차에서의 조편성 권리,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제 사내 유보금이 문제가 된 거는 대개 이제 어떤 이 하청 관계에서의 상위에 있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재벌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착취했다기보다는 하청 기업들을 착취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문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기술 탈취, 뭐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 건건이 가서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납품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런 거를 100개를 만들면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는 행위 그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뒤돌아서서 법을 피해서 나온 결과가 결국 뭐냐? 여기에 이익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 이익을 갈라먹어라. 그 제도가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재주를 피우고 법망을 피하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곳간에다가 알곡을 쌓아놨지만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원위치, 빠꾸,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조금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유보 문제는 저는 하향식 이윤공유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 이제 종류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도산 절차에 들어가기는 전에 내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익이 났을 때 먼저 받아가지만 원칙적으로 경영에 개입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주주가 되면 이익은 채권자보다 나중에 받아가지만 회사 경영에는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조금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종류 주식을 받게 되면 어차피 회사는 지금
돈을 나에게 못 준다. 당장 뭐 이익이 나는 게 아니니까 월급날 되면 따박따박 돈을 못 준다. 어차피 임금은 어느 정도 체불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약간 그렇다. 그렇지만 어떤 공장 부지 매각한다, 뭐 터미널 매각한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영업하고 돈 벌려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저걸 판다 그러면 저건 안 되겠다 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뭐냐? 주주가 되는 거다. 출자전환 말고 굳이 종류 주식이라는 말을 넣는 거는 임금 채권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몇 대 몇 이렇게 하게 되면 주식을 받아봐야 요만큼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주식 갖고서 뭐 무슨 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하면 주식을 이만큼 받는데 그럼 표대결에서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서 따로 이제 종류 주식을 만들어 가지고 종류 주주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는 우리끼리 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저는 의결권에 관해서도 금액에 비해서 강화된 의결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저는 건건이 규제에서는 따라갈 수 없다는 말에 뭐 120%, 130%, 200%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단순히 명문화된 규정 하나를 준수했냐 안 했냐 이런 그 국어 해석하는 수준의 판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의무의 본질이 뭐고 얘네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준수했나로 판정이 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꼭 네이버 카카오는 아니지만 DLF 사태라는 파생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 사태가 있어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하나은행하고 우리금융지주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금융은행장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주사 회장이 됐지만 그 두 사람에게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갔고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하면 법을 보니까 내가 법을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내부 통제, 준수하여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지 준수하라고 한 적이 없지 않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면 하라고 했으면 마련까지만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왜 준수와 관련한 기준 미비로 얘 뺨을 때리냐.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얘 무죄다. 뭐 물론 이제 형사 사건은 아니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런 식의 판결 태도를 취하는 한 지금 생물처럼 변화하는 이 신흥재벌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규율해야 되느냐. 저는 근본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판단은 실질적으로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그것의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준 만들어라 기준을 100자 길이로 만들어라 500자 기준으로 만들고 기준을 세부 기준을 5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해라. 소비자를 보호할 때 뭐 왼쪽으로 가서 보호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보호하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이게 실효적으로 소비자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 추상적인 거 제일 어려운 게 잘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결과적으로 잘해야 돼.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이 얘가 잘했나? 너 잘했어? 잘했다고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좀 들어보고 진짜 잘했나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규율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주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저는 조금 더 좋아질